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평가하는 지수죠.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1년째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유리천장 지수는 남녀 고등교육 격차, 소득 격차, 여성의 노동 참여율, 고위직 여성 비율, 육아 비용, 남녀 육아휴직 현황을 분석한 지수인데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해마다 산출해서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녀 소득 격차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여성의 노동 참여율도 29개국 중 28위, 또 관리직 여성 비율과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 28위, 여성 의원 비율 26위,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 27위로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삶이 많이 나아지고 성평등도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했는데요. 여전히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겠습니다. 3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얼마에요? 인공지능 격리회계 얼마에요? 재고관리 제조 생산 얼마에요? 건설 현장 ERP도 얼마에요? ERP 월 39,000원. 창업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에요가 좋습니다. 얼마에요? 이 부가세 별도.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쇄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도 에즈랜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의 품격, 도시와 문화 인프라 속의 감격, 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자격. 롯데에서 선보이는 상위 0.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문의 1811-9996 롯데건설. 2023 한국소비자평가 픽업부문 대상수상 기념으로 렉스턴 스포츠가 모두에게 혜택을 쏩니다. 5년간 수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도 쏘고, 또는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 최대 60개월도 쏘고, 놀라운 혜택 추가, 조기 폐차 후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원 특별 지원까지. 특별 한정 차량 상상 이상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해보세요. 올해도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에게 더 많은 시작이 생겨나길, 작은 가능성들이 피어나길, 이것이 구글 플레이가 창구를 이어가는 이유. 구글 플레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앱게임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창구 프로그램.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일본이 곧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인데요. 잠시 후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녹색 일자리 관점에서 경상북도의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네. 인류 역사가 수천 년 정도 되는데 오랫동안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또 성평등한 지역사회가 되려면 우리 지역도 여러모로 변해야겠죠. 네. 그중에서 오늘은 문중정치 문화를 돌아보고 문중정치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오늘 주제 문중정치군요. 문중정치하면 안동 생각나잖아요. 지난 시장 선거였나요? 4명이다. 권 씨. 그렇죠? 네, 특정 정당의 똑같이. 경선 과정 후보가 모두 같은 성씨였습니다. 네, 그게 딱 생각이 나네요. 예. 자, 오늘 여성의 날을 맞아서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날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오늘 방송도 기대가 좀 됩니다. 자, 먼저 문중 정치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주시죠. 네, 문중 일명
가문은 같은 성씨로 구성된 시적 공동체를 말합니다. 또 같은 성씨 내에서도 본관이 같은 성씨를 같은 문중이라고 하는데 네. 문중 정치란 주요 선거에서 후보자 성씨나 가문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안동 지역의 국회의원과 안동시장 선거가 총 12번 있었습니다. 네. 12번의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과 시장은 모두 안동 김씨 또는 안동 권씨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같은 성씨, 그 중에서 본관이 같은 성씨, 이게 문중이라고 한다. 예. 어디 허씨세요, 근데? 저 양천어씨입니다. 우리는 문중이 안 되겠군요. 뭐 저는 김해 김씨랑 치면 가락 종친회로 묶이기도 합니다. 네. 예. 자, 2000년 이후에 안동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 선거에서 모두 안동 김씨 또는 안동 권씨 그 후보가 당선됐다는 얘기인데 이런 곳이 혹시 우리나라에 또 있을까요? 찾아보진 않았지만. 네, 뭐 한두 번 없을 것 선거에서 같은데. 이제 예. 문중의 영향력이 발하는 경우는 지역에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한두 번은 있겠지만. 이렇게 네. 20년 연속 권과 김이 양분하는 적은 잘 없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흥미로운 거는 예. 국회의원이 안동권에서 안동김으로 바뀌면 안동시장은 안동김씨에서 권씨로 바뀝니다. 이것도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네. 이 균형이 있는 거죠.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특정 본관 성씨가 시장과 국회의원을 네. 동시에 하는 경우는 짧게 짧게. 되면 바로 누가 바뀌어요. 때. 한쪽이 바뀌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예, 예. 또 국회의원 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강력의원, 뭐 농협조합장 선거 등 이런 선거에서 이제 문중이 주요 변수로 이야기되는데요. 예. 뭐 선거를 앞두면 후보자들이 뭐 종친회 사무실 찾아가는 건 일상적이고요. 또 문중들 간의 대결 구도를 통해 정세를 분석한 언론 기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대도시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관계망이 좁아서 그런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요즘 시대와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중 정치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대통령 선거처럼 이념과 정책의 차이가 큰 선거는 이 문중 정치가 덜합니다. 그렇겠죠. 뭐 윤 씨라고 윤 대통령 찍어주고 이런 건 좀 덜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념과 정책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지방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은 같은 값이면 아는 사람, 뭐 혈연, 학연, 지연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이 좀 합리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두 가지 이유로 투표해요. 어떤? 첫 번째가 명분이나 가치. 명분과 가치를 보고 투표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지지하거나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하기도 하고 네, 예. 아니면 두 번째가 나의 이익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네. 되느냐 저 사람 뽑으면. 예. 네, 근데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종친회의 그 인맥이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면은 내 같은 성씨를 찍어준 유권자가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문중의 후보를 찍어줌으로써 네, 예. 내가 소속된 문중이 혜택을 본다거나 또 문중과 관련된 인맥을 활용해서 내가 이것저것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유권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개별 유권자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이 문중 정치. 자, 그런데 문중 정치가 심해질수록 지역의 정치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성씨나 가문이 선거 과정의 주요 변수가 되는 문중 정치. 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문중은 태어나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창회 종교단체는 그래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버지 성씨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에 접근할 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 매우 귀족적이고 계급적인데 이 현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정치적 평등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중의 중요도가 선거에서 높아질수록 유력 문중에 속하지 않은 시민들은 정치적 영향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죠. 중요한 게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아버지 만나는 게 우연이잖아요. 맞아요. 우연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되는 사회가 사실은 그 후진적인 사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허 대표 같은 경우도 안동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꽤 오래됐죠. 몇 년 됐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허씨잖아요. 허승규 대표. 허씨인데 내가 번 씨나 김 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다 안 해봤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안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니는 성씨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신라 시대도 아니고 뭐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라는 슬로건이 네. 부끄러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성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뭐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선천적인 요소인데 이 선천적인 요소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 이건 과거 귀족 사회 또 뭐 계급 사회, 가부장적 사회 이거 유사하다라는 말씀이시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중 구도가 정치적인 쟁점이 될수록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네. 다른 쟁점들이 가려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거는 시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갈등을 다루는 일인데 예. 당연히 어떤 갈등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어떤 것들은 소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문중이란 쟁점은 대다수 지역민들의 주요 쟁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민생 문제도 아니고 그냥 지역의 이슈가 아닌데 즉 매우 부차적인 변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치권의 중요한 언어가 되면 될수록 일반 시민들과 정치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동 시민 다수가 이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예산 낭비 걱정을 한다. 이게 안동의 큰 문제라고 칩시다. 예. 그런데 만약에 안동시 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외면하고 뭐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 공천 문제를 가지고 막 쟁점화되면은 일반 시민들의 삶과 정치가 분리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중 정치가 커질수록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정치랑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정치 혐오, 냉소, 무관심 커지게 되고 이 정치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문중이 더 낫느냐, 더 당선 가능성이 높느냐라는 정치에 우리 15만 안동 시민이 구경꾼으로 동원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수준을 매우 낮추는 면이 있습니다. 네, 이 문중 정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문중이 지역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될수록 그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또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가려진다라는 말씀. 자, 그럼에도 문중 정치가 아직까지 유효한 것은 문중 정치로 혜택을 보는 분들도 계셔서 이 문중 정치가 지역에서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혜택을 보는 이들은 근데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그다지 혜택이 없는 게 지금 안동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과연 문중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 소멸, 지방 분권 문제 이 대안이 정치회장님한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가문의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을 빼면은 이 문중 정치가 우리 지역이 얼마나 공익적인가 이걸 성찰할 필요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오늘 주제죠. 여성의 날. 이 대부분의 문중은 이 어머니 성씨가 아닌 아버지 성씨를 다룹니다. 예. 허씨는 어머니 성씨를 달라요. 네, 요거는 예외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중의 특성상 이 종친의 주요 임원들은 전부 남성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소외된 여성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문중 정치가 크게 기여할 일이 있을까? 여성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문중 정치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네. 그러니까 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상을 추모하는 역할 이상으로 문중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좀 시대에 맞지 않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뭐 허씨는 어머니의 성씨를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참. 네, 허씨가 모성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거는 따로 검색해 보시고요. 따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뭐 인도공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그 계보가 그래요. 그래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중 정치 현상 개선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요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이렇게 말한 저도 제가 속한 종친의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오늘 방송의 요지는 네. 문중 정치의 원인을 문중 그 자체에 두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 문중 정치의 원인은요, 문중이 아니라 문중 정치를 활성화시킨 정치 저발전이 원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선거에 나온 정치인들이 모두 안동 사투리로 금에이가 금에이. 금에이가 금에이. 거기서 거기면은 똑같으면은 그냥 같은 성씨 찍어주는 그렇죠. 거예요. 이왕이면 네, 같은 네. 성씨. 예. 그래서 문중 정치를 바꾸고 싶으면은 문중 탓을 해서 될 게 아니라 정치의 메뉴판이 다양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중이 아닌 변수를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념, 정책,
가치 중심으로 선거 구도가 만들어지면은 네. 이제 특정 성씨 얘기를 덜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역의 다양한 정치 세력화라든가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의제나 정책 중심으로 구도가 짜여지면은 이제 뭐 특정 김씨냐 특정 권씨냐 이야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중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문중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서 정치와 정당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정치 다양성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종친회 같은 연고 집단의 정치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건강한 정치 구조를 잘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문중 정치는 줄어들고 문중은 조상의 추모 역할을 하는 그 정도 역할로 다시 제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서요. 이거 어디서 강의를 계속 이 내용으로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에 이 문중 정치 허순규 검색하면은 제가 요거 정리된 칼럼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많은 네. 시민들이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여성의 날을 맞아서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중정치 문화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자,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온을 시작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곧 방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올 봄 또는 올 여름쯤 방류할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반대가 심합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수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수동입니다. 예. 자, 일본 정부가 이래도 되는 건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겠다라고 해서 우려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어떻게 됩니까? 이 방류 계획이 2018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양 방류를 이야기하다가 네. 2021년 4월 13일 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양 방류를 올 봄이나 여름 사이에 시작을 해서 2050년까지 30년 동안 방류할 거라고 일본 쪽에서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30년 동안 방류를 하는 거군요.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방류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까지 쌓여 있는 132만 톤 정도. 132만 톤이면은 뭐 어마어마한 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또 큰 문제는 예, 예. 지금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게 132만 톤인데 예, 예. 이후에도 이 오염수는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예. 이거를 무려 30년 동안에 걸쳐서 방류를 네.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건 뭐 전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자국민들, 그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강 건너 불일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예, 실제 그 후쿠시마 주변 지역 그 어민들도 네. 2011년에 그 핵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어류에 많은 그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그 어민들도 굉장히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해양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은 어민들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실제 그 2020년 말에 네. 그 NHK에서 일본 국민 상대로 해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어떻게 하느냐 볼 것이냐. 네. 51%가 일본 국민 51%가 반대를 했습니다. 자국민들조차도 과반수네요. 반대. 그런 뭐 일본 국민들도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예. 사실은 그 일본 정부가 이게 안전하다라고 해서 방류를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안전하다라는 것은 일본 정부에 하는 이야기고 사실 거기에 대한 검증이 안 된 거죠. 안전한지 안 한지.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64종의 그 방사능 중에서 지금은 30가지만 그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게 그 태평양 바다에 그 방류를 하게 되면은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의 굉장히 그 피해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해류를 타고 한 4년에서 5년 뒤면은 우리나라 연안으로 이렇게 영향이 미칠 것인데 지금 그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농도 부분, 이 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쌓이니까 그게. 예. 그렇죠. 우리가 그 단적인 예로 보면은 심해에서 이 서식하는 상어라든지 참치라든지 이렇게 덩치가 큰 어류는 이 중금속 특히나 수은 같은 게 이게 축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런 방사성 물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농축 문제가 당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농도를 많이 희석해서 방류하겠다. 이게 이제 일본 정부 입장. 그래서 안전하다 이건데. 이게 뭐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쌓이게 되니까 1년, 2년, 3년, 10년, 20년 쌓이다 보면은 뭐 우리 몸에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축적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변 나라에까지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일본은 왜 강행하려고 하는 걸까? 역시 뭐 비용 문제 때문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일부 정치인들은 뭐 마셔도 된다. 이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오염수를 일본 국내에서는 처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서 이 핵발전소가 가동하던 핵발전소가 폭발을 했고, 그럼 거기에서 이 오염수가 나오는데 일본 내에서 그걸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에 버린다라는 것은, 이 바다라는 것은 전 세계가 같이 태평양 연안에 같이 많은 나라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공해역에다 버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짓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해가 지날수록 태평양뿐만 아니라 뭐 인도양, 대서양까지 다 섞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일단 뭐 태평양이 가장 그 영향권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태평양 연안에 대표적으로 강대국 중국도 있고 미국도 생각나고 호주도 있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좀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 않나요? 뭐 대만하고 중국, 일본, 북한 이쪽에서는 굉장히 그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마 국제적인 이 국제 힘의 영향, 역학관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그 미일 동맹 부분, 그러니까 그 중국과 러시아의 그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려는
이런 그 국제 정세 이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그러한 쪽에서 또 동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이 환경 문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네, 그렇죠. 당장은 피해가 없다고 할지라도 1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너무 좀 안타깝네요. 자, 이 해양 방류 말고요. 이 예. 원전 오염수를 좀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일단 뭐 장기간 그 보관하는 것이 이게 반감기를 계속 거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가장 그 좋은 방법이고요. 예. 뭐 다른 방법 보면은 뭐 매립이라든가 증발, 해양 방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예. 일본이 해양 방류를 하겠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비용이 싸기 때문에 비용 역시 지금 비용 해양 문제. 방류를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뭐. 사실 그 1986년에 체르노빌 핵 폭발 사고 그 여기서도 해양 방류를 안 하고 있었죠. 근데 해양 방류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해양 방류라는 것은 자국에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 방류를 체르노빌 그 핵폭발 사고에서도 오염수를 방류를 안 했다. 그렇습니까? 체르노빌 사고 그 원전 오염수도 방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이 방류하는 거고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간 보관하는 거죠. 이게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역시 안전하게 보관.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겠고요. 자, 일본에서는 이제 정화 과정을 거치겠다, 농도를 낮추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좀 위험한 물질입니까? 그 삼중수소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방사성 물질들이 사실은 그 정화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내용을 조사한 핵종 내용을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알푼스라는 이 다핵종 제거 시설이 있기는 한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성능을 제거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게 사실인데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또 제거되지 않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런 겁니다. 문제네요. 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대일 정책을 보면 3.1절 기념사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그렇고 지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이제 대일 문제, 과거 역사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이렇게 다 같이 보면서 방사능 오염수 부분에서도 역시 같은 기조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64종의 그 핵 종류를 30종으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특수해서 계획을 발표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해양 방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는 된다. 해도 된다. 여기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이 서 있고 난 이후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방류를 하더라도 그럼 일본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럼 진짜 안전한지 거기에 대한 검증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상대로군요. 일본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IAEA라고 하죠. 이게 국제 원자력 기구 맞죠? 여기 이제 정기 이사회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우리 외교부의 이도훈 차관도 참석했는데 자, 이 IAEA가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재라든지 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사실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 동의하는 쪽으로 여러 번 이렇게 여기도요? 피력을 한 적이 있어요. 동의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1월 달에 조사를 하고 3월 달에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예. 이 조사라는 것이 결국 그 해양 방류라는 것은 이게 그 지금 일본이 해양 방류를 그럼 안전하다. 일본을 믿고 안전하다 이렇게 해양 방류를 인정하게 되면은 이 해양 방류라는 것이 선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국제적으로 선례가 되면은 이 결국 이 전 세계 바다는 핵쓰레기로 그러니까 그 방사능 쓰레기로 뒤덮일 것이고 예. 그러면 이후에 그 이런 관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지금 IAEA도 결국은 세계 강대국의 움직임에 맞춰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IAEA도 결국은 그 미국은 이 국가에서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네. 지금 뭐 여러 차례 이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은 IAEA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일본에만 원전 오염수가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전 오염수가? 예, 있죠. 이게 이번에 그 132만 톤이 사실은 이게 계속적으로 오염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요. 이게 시작이 되면은 한번 이 오염수 방류를 하게 되면은 이후에 생겨 나오는 오염수들 역시나 아무 제재 없이 이렇게 방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큰 문제입니다, 진짜. 예. 자,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앞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제가 일본의 이번 방사능 오염수 방류, 해양 방류 계획을 보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은 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대한 사전 계획 협의나 이해를 전혀 구하지 않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제 테러 행위다. 그리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핵연료를 냉각하기 위한 오염수는 계속 나오고 이런 방류는 시작에 불과하고 국제적 관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방류하면은 안 된다라는 기본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을 하고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 강고등어 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강고등어가 과연 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를 했을 때 안전할 것인가? 설령 안전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걸 마음 놓고 사 먹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부에 촉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우리가 이 방사능 오염수를 절대 해양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지자체에다 요구를 하고 지방의회에서도 방사능 오염수 반대 결의를 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안동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오늘부터 안동시청 앞에서 1시간씩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도 여기에서 반대 결의를 해내라.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1인 시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군요. 이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또 국민들이 정부 걱정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좀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6시 38분 47초 지나고 있네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오늘은 여론조사 얘기보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 좀 분석을 좀 해 주시죠. 네. 자, 오늘도 조금 늦어졌네요. 이 발표가 원래 4시 45분쯤이었는데 5시 훌쩍 넘어서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왔는데, 자,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당대표는 김기현 후보가 절반이 넘는 52.93%로 당선이 됐고요. 네. 그 외에 나머지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가 23.37%, 천하람 후보가 약 15%, 황교안 후보가 약 9%로 최종 순서 결과로 나타났고요. 예. 최고위원이 누가 되는지도 많이 관심을 모았는데 8명의 후보자 중에서 예.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도 득표 순위죠?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그렇습니다. 청년 최고위원회는 장해찬 후보가 55.16%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당선된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네. 자,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윤심이 그대로 작용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애청자분들께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는데 예. 이번 전당대회의 이 구도 자체가 신받다, 이른바 윤심받다. 윤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선거였고요. 없는 전당대회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오늘 일산 킨텍스 전당대회 장소까지 와서 또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만큼 대통령이 행사장에 왔다는 그 일정상으로도 중요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대통령이 이미 일찌감치 전당대회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던 것. 이것도 상당히 당원들에게는 암묵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윤심을 선택한 전당대회 결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장까지 대통령이 오시는데 그래도 밀어드려야지 뭐 이것도 좀 작용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하나 그렇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예. 대표 김기현 청년 최고위원 장해찬 여기 뭐 윤심 작용한 거 알겠는데 예. 최고위원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인데 예. 4명 다 윤심 작용입니까? 태영호 의원도 그런가요? 그렇죠. 뚜렷하게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제 1인 2표제입니다. 예. 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워낙 많은 8명의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정제되게 아주 선택을 뭐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당원들이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1인 2표제를 해보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 한 사람을 선택하고 보통 두 번째 표는 사실상의 테마 유형을 가지고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한 표는 좋아하는 후보에게 주고 두 번째 표는 주로 여성이나 청년에게 준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테마를 가지고 있는 후보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는 김재원 후보가 가장 많은 물론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 17% 정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경북에 이 연고를 두고 있는 김재원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것 역시 TK가 가장 이번 전당대회도 강한 입김으로 작동이 됐다. 가장 강한 영향력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인 2표제를 하는 데 있어서 대체로 김재원 후보를 선택할 때 김병민 후보가 패키지로 그렇게 선택. 왜냐하면 상호 비율이 비슷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래요. 조수진 후보의 경우에도 태영호 후보와 비슷하게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대북 문제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이 조수진 후보였고 의원이고 이게 중요한 게 태영호 후보도 의원입니다. 그만큼 이 윤심이 작동되는 가운데 조직표가 중요한 것은 4, 5, 6, 7일 동안 모바일과 AR에서 투표를 하는 동안에 또 대통령의 제3자 배상한 부분이 또 부각됐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 전체적으로는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든 대통령의 평가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슈인데 당원들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당원들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투표를 하는 전당대회 성격이기 때문에 태영호 후보가 막판 4일 동안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배상안에 대해서 대일 관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북치령이다. 북한의 지령이다. 이게 왜 일반적인 사고로는 잘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상당히 이게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한 표는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고 두 번째 표는 대북 테마에 쓸 수가 있는 거죠. 북한 관련 안보 이슈가 이제 집중이 되는 태영호 후보에게
전달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민영삼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는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에서는 또 상황은 달랐지만 왜 최종적인 선택을 못 받았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표는 꽤 받았을 수 있어요. 이 민영삼 후보도 10%가 넘는 득표율이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를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두 번째 표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역 연고가 호남 쪽인데다가 결국 현역 의원들이 나서고 있는 김재원 후보자는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 김병민 후보도 김병민 후보는 이제 비대위원이고 또 청년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 조수진과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에요. 그렇죠. 북한이라고 하는 테마가 태영호 후보는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 조직과 관련돼서는 그냥 유명 유튜브만으로는 두 번째 표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쳤던 천하 용인은 다 일단은 이 지도부 구성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네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뭐 여론조사 등등에서 보면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민영삼이 거기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여기가 빠지고 태영호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다는 거. 이게 좀 얘기거리가 되네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순위에 올라갔던 민영삼 후보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이 좀 당원 성격과 유사하다고 봐야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에서는 또 순위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조직표가 작동하는 당원들의 표심은 그 특성을 좀 또 1인 2표제라고 하는 특성을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선거공학적 분석 이른바 데이터 알고리즘 분석에서 중요한 게 결국 1인 2표제에서 한쪽으로 몰았다면은 좀 더 가능성이 높았을 법한 것이 바로 이준석 전 대표계로 이준석계로 불릴 수 있는 허은하 후보와 김용태 후보거든요. 근데 김용태 후보와 허은하 후보도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조금 더 두 번째 표를 더 많이 얻었더라면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당선이 가능했을 법한데 그렇다면 막판에 뭐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실제로는 전당대회 있기 전에도 다른 방송에서는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선거공학적으로 전략적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소장님이 지난주에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네네네. 그게 또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1인 2표제니까 허은하, 김용태 둘 나가도 어차피 이 지지층들은 둘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또 그게 또 아니군요. 또 한 명이 단일화해서 나갔으면 두 번째 투표를 더 받을 수도 있었다. 자, 이제 최고위원 분석을 해 주셨는데 조금 순서를 건너뛰었는데 좀 오늘 좀 해보고 싶은 얘기가 나머지 이제 대표 후보들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자, 이 얘기도 한마디씩 좀 듣고 싶은데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안철수 의원인데요. 사실 뭐 대통령실의 집중 공격을 받아왔고 또 선거 막판에는 뭐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할 정도로 아주 갈등도 커졌고 자, 지금 이렇게 결선에도 가지 못했는데 안철수 의원 상당한 타격, 뭐 앞으로 정치 생명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할 수가 있을까요? 얘기를? 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초반에 선전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출마를 접었을 때 그 표심이 또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래도 중도 결집력만큼은 지난 대선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건 내년 총선에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은 결국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정치적인 이념 성향이 분명합니다. 이 보수라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중도를 주장했을 때 이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 표의 이 확장성은 또 확대는 제한적이거든요. 또 하나는 선거 전략의 방향성이었죠. 당권 도전을 하면서 너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을 텐데 그러기에는 연대 보정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또 부담되고 다소 또 부정적으로 작동했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저도 칼럼을 썼습니다만 권성동 의원이 됐든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됐든 누군가를 좀 붙들 필요가 있을 텐데 레버리지로. 선거라는 건 결국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지렛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때로는 또는
강렬하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기에는 주변에 이 안철수 후보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배후지대가 좀 약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김기현 후보야 윤심, 윤핵관 이런 게 있지만 안철수 후보는 딱히 그런 게 없었거든요. 없었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안철수 후보가 대권을 노릴 때도 좀 본인의 주변을 굉장히 두텁게 할 수 있는 배후 세력을 굉장히 조직화하고 세력화하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정치적인 이 캠페인 성격의 방향성을 보다도 좀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을 거고요. 천하람 후보는 좀 아쉬운 게 이준석이 보였고 이준석이 보이고 천하람이 안 보였다. 이게 이제 선거 중반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었고 처음에는 반짝 좀 바람이 불었었어요. 그렇습니다. 나오자마자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가 부각됐던 점 지나칠 정도로. 두 번째로는 선거의 어떤 방향 자체가 김기현 후보 땅으로 또 모아진 것도 상당히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오히려 일종의 이 세대 교체보다는 이른바 이 구성원들의 방향의 다양성,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도 또 꼭 친년이 아니라 비윤도 당의 발전에 더 동참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당대회가 첫 번째 토론에서 어느 순간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 이 역세권 사퇴하십시오 이러면서 이 땅이 전부 다 덮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당대회 중간에 불거졌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체포 동의안이나 또는 수사 이 부분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표도 핵심 지지층 중심으로 이제 결집되는 똘똘 뭉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 마찬가지로 전당대회도 국민의힘 당원들도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앞으로 이 당정 간의 이 소통 또 국민의힘 리더십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고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 15%라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당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정도만큼만 천하람 후보가 결국 가져간 것이고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선전했는데 너무 마지막까지 땅으로 간 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땅으로 일단 불씨는 지폈지만 그래도 황교안 후보 그러면은 상당히 관록에 이제는 정치인도 됐거든요. 행정 전문성도 있지만 그동안 부정선거의 이미지가 좀 덧칠이 돼 있었다면 좀 다른 방향의 이 당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로로서의 또 자산으로서의 본인의 비전을 좀 더 제시했더라면은 땅 문제 이상을 넘어서서 몇 퍼센트를 득표했던 간에 더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너무 땅으로만 일관됐던 게 좀 아쉬웠던 거죠. 시간이 이제 딱 1분 정도 남았어요. 자, 오늘 있었던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미칠 영향 1분 내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더 충돌이겠죠. 이제는 더 처절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고 왜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수사도 더 이제는 이 강도 높게 이재명 대표 쪽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공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 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정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당 내의 내용을 수습해 갈지 이 전당대회 결과로 더 부담이 생긴 이재명 대표의 숙제는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편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전대 후에도 역시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과제 여진이 또 예상이 됩니다. 뭐 김기현 대표 부동산 의혹, 뭐 리더십 여전히 좀 상처가 있고 공천 갈등도 좀 예상되고. 끝난 건 아닙니다. 불일정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화영크 말씀대로 여진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뭐 윤핵관 정당이 된 것 같아서 다양성이 좀 실종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다음 주에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